그 요양 사업 전에는 IT 사업이랑 이제 그 뭐 커머스 커피 그런 사업을 좀 했었었고요. 전혀 다른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전공은 또 사범대인데 이제 요양 사업을 우연찮게 저 친한 멘토 같은 형께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너는 요양 사업이 좀 잘 맞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때 이제 원래 본인이 좀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같이 좀 하고 싶어 하셨고 또 이제 요양 사업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많이 관리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 좀 뭔가 좀 사업에 대한 의미 이런 걸 좀 찾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좀 그런 거에 좀 마음이 좀 다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말이 약간 못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말이 좀 헛소리가 나오도록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이거 말고 지금 회사 자료부터 먼저 좀 회사 자료요?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약간 좀 요양 인프라를 만들어 간다라는 좀 비전하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양 인프라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약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중개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는 직접 모든 걸 다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전국에서 12,000명, 13,000명 정도 어르신들을 저희가 직접 다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방문 요양과 주간 보호라는 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모델 분들인데 또 약간 좀 모델을 쓰게 됐던 계기도 있는데 저희가 이게 성장함에 따라서 되게 그런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요양보사 급여를 높인다라는 정책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요양보사님들이 전화가 오셔서 케어링에서 일하고 싶은데 케어링에서 일하려면은 이제 뭐 다단계 회사라는 막 소문이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험을 가입해야 되냐?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지역에 있는 센터들이 급여를 많이 줄 수 없으니까 케어링이 저기 많이 주는 거 봐서는 저희 분명 다단계 회사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신 거예요. 그걸 되게 실제로 많이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이제 모델을 좀 써야겠다 생각하게 돼서 저희 트로트 모델 두 분을 쓰게 됐어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뭐 고령 인구는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고령 인구는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고 이제 초고령 사회가 이제 내년에 진입되게 됩니다.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뭐 보통 여기서 넘어가는데 조금 더 뎁스 있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초고령 사회가 바로 들어왔다고 해서 크게 사회적 변화가 있진 않아요. 왜냐면 65세가 됐다고 갑자기 막 달라지진 않잖아요, 어르신들이. 근데 일본 같은 사례를 보면은 75세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좀 더 많은 75세 인구가 많아졌을 때부터 이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기 고령자 그리고 후기 고령자를 나누는데 65세가 넘어가는 기준을 정기 고령자고 75세가 넘어갈 때는 이제 후기 고령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내년 당장 큰 변화는 없어도 10년 뒤부터 굉장히 큰 이슈가 많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령화됨에 따라서 요양시장 역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요양시장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방문 요양 서비스입니다. 이걸 좀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2008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이 병원밖에 없었어요. 특히 그래서 의사분들이 케어하는 요양병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양병원의 뭐 단점은 어르신들이 거기에 오래 계시면 계실수록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의료보험 지출이 너무 심하니까 정부도 그렇고 일본에서 있는 제도였는데 한국에서 노인분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많아질 건데 이걸 장기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별도 제도를 만들어서 커스텀시켜서 운영하자라는 게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거를 그때 별도로 만들게 됐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게 뭐지? 뭐 그냥 별 관심 없으실 수도 있는데 내고 계십니다. 다. 근로자면은 다 내고 계신데 나중에 급여 명세서 보시면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내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돼 있고 내년 한 14조 정도 이렇게 세수가 거쳐서 거기서 지원되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의료보험은 이제 저희가 병원 가면은 70%가 의료보험에서 지원이 나오고 30% 개인들이 내잖아요. 똑같이 65세가 넘으시고 노인성 질병을 받으시면은 이제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85%를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 나오고 개인들은 15%만 내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를 근데 만들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뭐 쉽게 생각하면 뭐 내과, 뭐 외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크게 요양병원이랑 비슷하지만 의사가 없는 요양원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학교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주간보호 그리고 이제 집으로 요양보사 찾아가는 방문요양 이 세 가지를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그 개인의 어떤 건강 상태에 따라서 생활 상태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다 똑같이 뭐 한 80% 정도 정부에서 지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만든 이유는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의료보험에서 노인 장기 원래 의료보험만 있을 때 요양병원에 입소하시게 되면은 러프하게 그냥 정부에서 세금이 의료보험이 300만 원씩 월 들어가요. 근데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면은 그 수가라는 거를 한 200만 원 정도로 측정해놔서 전부 200만 원 정도 어르신들한 세금이 들어가게 되고 주간보험은 150, 방문요양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다 방문요양 쪽으로 되게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제일 세수가 적게 들어가고 요양원을 계속 많이 지을 수는 없거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케어받는 형태로 계속 모든 그 국가는 계속 이런 방향을 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 노인 장기요양 보험 규모가 이제 2022년 기준으로 한 12.6조 원, 올해는 한 14.6조 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방문요양과 주간보호, 요양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방문요양의 성장이 더 빠르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방문요양 쪽으로 계속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 자체가 이제 정부에서 실제 추산하는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2024년 멀리 계셔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14.5조 원으로 써놨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올해 한 14.67조 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거의 200조까지 올라가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의 기준보다 훨씬 더 뭐 낮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이 정도로 정부가 거의 정확도 높게 측정을 해놔가지고 이 정도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런 국가가 똑같이 있는데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이 인구 구조가 정확히 20년이 빨라요, 한국보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제 그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데 일본은 현재 그 노인 장기요양 보험과 거의 비슷한 제도, 개호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현재 1년에 130조 정도씩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방문요양이 되게 메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본의 문제 대신 요양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법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한국은 개인 사업자를 열어놨는데 일본은 무조건 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되게 영세한 개인 법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일본도 그 1위, 2위, 3위, 4위 정도의 기업들이 다 1조 이상의 요양 매출을 내고 있고 1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니치약관이라는 회사였는데 베인캐피털이라는 데 인수됐다가 최근엔 다시 니세이라고 일본 1위 생명보험사에 재인수됐습니다. 그리고 2위 같은 경우는 손포라고 해서 소매보험사 중에 이제 1, 2위 하는 기업인데 여기는 이제 요양 기업들 여러 개를 인수 M&A 해가지고 볼트원해서 이 요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위는 이제 베네세라는 곳의 교육업체가 이제 하고 있고요. 4위는 이제 그 치쿠리라고 해서 이제 MBK에서 인수해가지고 지금 요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굉장히 많은 사모펀드와 그 이제 상장 기업들의 M&A가 굉장히 활발한데 한국은 이제 막 좀 시작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조금 다른 게 그 개인 사업자 위주로 굉장히 시장이 재편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한국 대신 이런 그 개인 사업자들 2만 개가 넘는 개인 사업자들 되어 있고요. 아마 보신 적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지나가시다가 보이실 겁니다. 왜냐면 이게 CEO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여기 이제 지나가다가 그냥 그 건물 3, 4층에 딱 보면은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보호 차량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차량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개인 사업자들 위주로 돼 있다. 근데 개인 사업자 위주로 돼 있으면은 뭐 안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게 결국 지역에서 그 지역의 조그맣게 이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서 아프신 어르신들께 보내드리는 중간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되게 가깝게 있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그 센터장님이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라포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되게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이런 시장에서 이제 저희가 좀 기업형으로 요양 사업을 하게 됐고요. 현재는 2024년 기준으로 이제 올해 한 13,000명 근처로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매출도 한 1,200억 정도로 할 거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다음으로 좀 큰 기업이 이제 대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교도 저희랑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이 요양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근데 거기는 약간 원래 그 눈높이 선생님들의 넥스트 먹거리가 좀 섞여 있다 보니까 뭐 요양 규모로는 저희가 훨씬 크긴 하고요. 그리고 거기는 좀 프랜차이즈랑 또 뭐 상조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좀 해보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2등 기업이랑 한 10배 정도 규모는 더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좀 이제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그 개인 사업자들이 동네 마트처럼 이렇게 운영했다면은 저희는 좀 인프라 관점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 사업자들이 되게 장점이 뭐냐면은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 높고 되게 헌신적이세요, 개인 사업자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과연 법인이 이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 잘하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들이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센터장, 그 지역에 있는 센터장님들만큼은 헌신적으로 못하더라도 결국 센터장은 요양보호사를 중개해주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로 서비스를 하는 주체는 요양보호사거든요. 요양보호사분들이 좀 우리를 좋아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왜냐면 또 그때 당시 수요와 공급이 좀 무너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공급이 이제 점점 부족해지고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되게 불만도, 시급에 대한 불만도 되게 많았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좀 이용하면은 좀 시장을 좀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양보호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결국 그 요양보호사분들이 원하는 거는 되게 심플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급여를 높이자였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 요양시장이 요양보호사, 그리고 수급자 어르신, 그리고 정부가 있는데 요양보호사분들의 급여를 높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매출액의 그 어르신 한 번 돌볼 때마다 제공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결국 요양보호사한테 급여를 얼마를 줄지는 자율이거든요, 센터마다. 그래서 보통 시장에서 감압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센터를 5년 전에 이제 처음 이사업을 했을 때, 오픈했을 때 강남구에 오픈했는데, 강남구 이제 협회장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코다리 냉면 이렇게 먹으면서 뭐 강남구는 요양보호사 1,700원이에요?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정도로 저희가 서로 맞추고 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나가셔야겠는데. 이제 협회를 나가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게 되게 불법이 만연. 근데 꼭 개인 사업자들이 잘못하셨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 너무 강한 경쟁을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좀 이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요양보호사 대신 급여를 좀 높이자. 대신 그 지역에 있는 센터장들만큼 엄청 뎁스 있게 어르신들 케어하는 건 좀 그러니까 보호자들 상대하고 부족할지라도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잘 매칭시켜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분들께 높은 급여를 좀 드리는 걸 했었고, 또 이게 요양사업자 제가 정부로부터 이제 정확히 말해서 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를 받는 게 되게 크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서 청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비율들을 되게 제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개인 사업자들이 보통 한 30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관리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때 가서 우편도 정말 몇 년 만에 처음 봤는데 굉장히 되게 수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게 30명 정도 어르신을 관리하는 개인 사업자들은 이게 더 효율적이세요. 사실 뭐 굳이 시스템까지 만들 필요 없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시스템을 직접 다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코스트를 되게 줄여야겠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보통 그 센터장 한 명이 센터가 커지면 사회복지 하면 더 뽑습니다. 센터장 한 명이 보통 센터에서는 30명 정도 관리한다고 보면은 저희는 지금 한 80명 정도 이게 IT를 넣어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정확히 말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가라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면은 서명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그냥 센터에서 그냥 어느 정도 대충 그냥 안 가도 그냥 표시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00% 다 디지털화 시키는 걸 지금 저희 다 끝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T 시스템을 다 도입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통해서 요양보호사 급여를 높여서 이제 요양보호사분들 사이에서 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저희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 만족스러운 요양보호사를 매칭시켜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결국 보호자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요양보호사를 매칭시켜줄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풀이 많을수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분들은 가까운 데에 있는 일자리를 좀 선호하시고, 어르신들은 같은 종교를 좋아하세요. 이제 뭐 같은 기독교 뭐 이러면 이제 성경책도 읽어주시고, 그래서 약간 그런 정보에 좀 가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조율을 해드려야 돼요. 요양보호사랑 어르신 간의 그런 관리를. 그래서 제가 이게 2,000명대 찍어놨던 건데, 빨간색이 어르신, 그리고 파란색이 요양보호사인데 지금은 훨씬 더 촘촘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이 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이제 주간보호 센터들은 또 이제 저희가 27개를 뒤에 설명드릴 건데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복지본부라고 해서 그 어르신들에게 휠체어랑 그런 침대 같은 걸 유통하는 도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 지금 총 정규직으로 한 800명 넘는 분들이 저희 전국에서 흩어져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분들은 요양보호사도 직원이긴 해요. 이게 법적으로 3,300원대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무조건 저희가 고용보험과 산재를 가입해야 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분들은 한 10,000명 정도 저희가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근데 의구심이 생길 게 그러면 막 뽑아놨다가 어르신 돌아가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문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기 근로자여가지고 저희가 근로를 하는 그 주체이긴 하지만 어르신 돌아가시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형태로 약간 좀 하이브리드 형태로 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는
10,000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정부 정책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임하게야 된 센터들이 좀 가이드라인을 좀 잘 안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공단 조사 결과 90%가 좀 잘 안 지키고 있다. 그때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가이드를 잘 지킬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고 계속 이런 교육 작업 이런 걸 좀 계속 하고 있다는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요양보호사분들이 사실 자기가 요양보호사 일한다는 걸 잘 얘기 안 하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계속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작년 초에 요양보호사분들 한 2,500분 정도 모셔서 무료 콘서트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트로트 가수분들이 저희 모델이어가지고 KBS에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투자해서 하게 됐었고 이때 당시에 또 이제 보건복지부 협회 그 국회의원분들도 초청해서 이렇게 대관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케어링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들이 좋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매체에 대한 고도화 시켜서 결국은 전체적인 어떤 긍정적 흐름을 만들어낸 것을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지금까지 해왔고 이제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뭐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방문 요양이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좀 보고 있는 거는 크게 한국 인구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서 케어 서비스와 주거와 일자리 이 세 가지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케어 서비스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방문 요양을 넘어서 통합 요양을 좀 가고 있는데 이 통합 요양이 뭐냐면은 보건복지부 추진 과제긴 합니다. 통합 요양이라고 해서 그 방문 요양뿐만 아니라 어르신이 주간 보고, 방문 보고, 방문 가고 다 제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사실 뭐 한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한데 다 개인 사업자들이다 보니까 하기 어렵거든요. 저희 이런 것들 기업이니까 다 하자라는 좀 방향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특히 주간보호입니다. 주간보호가 어르신 학교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아침에 이제 차량이 와서 어르신들을 모셔서 다시 8시간 정도 식사를 프로그램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개인 사업자를 하시다 보니까 좀 영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 200평 이상으로 저희가 임차해서 이렇게 지금 이게 부산 진구에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좀 시설을 굉장히 퀄리티를 높게 지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약간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방문 목욕도 그 안에서 같이 제공되고 또 저희가 그 아침 저녁으로 어르신들 이제 모셔야 되다 보니까 한 130대 정도 전국에서 이렇게 차량을 매일 아마 지금쯤 운행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운영한 센터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또 되게 그 지역에서 가장 크게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매출액이 방문 요양 위주로 돼 있다면 점점 주간 보호와 커머스 위주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센터들을 오픈하고 있고요. 전국에 이런 인프라를 한 100개까지 만든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주간 보호 27개, 방문 요양은 한 25개 정도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솔루션들도 저희가 다 직접 개발해야 되는데 시장에 솔루션이 있긴 한데 보통 방문 요양 센터가 많아야 100명이다 보니까 저희를 위한 솔루션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직접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르신들이 그 노인 장기요양 이 케어를 받는 분들은 또 다 비대면 진료랑 약 배송도 다 지금 법적으로 허용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저희가 주간보호 센터 내에서 비대면 의료나 이런 진료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 고객분들이 다 만성 질환자 하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좀 이런 헬스케어 쪽으로 같이 연결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주거인데요. 제가 어르신들에게 좀 특화된 시니어 하우스가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는 이제 실버타운이랑 요양원밖에 없어요. 근데 실버타운이 이제 보통 나중에 아프면 실버타운 들어가야지라고 얘기하지만 아프면 나가셔야 됩니다. 원래 실버타운은 건강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아프시면 실버타운에서 되게 내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또 요양원 같은 경우는 또 4인실로 돼 있다 보니까 되게 프라이버시가 되게 그렇잖아요. 내가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4인실 모르는 사람들 같이 산다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했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다양한 주거 서비스가 있습니다. 개인들의 좀 프라이버시 맞췄지만 케어를 제공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액티브 시니어 앞에 가장 건강한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이제 많은 업체들 좀 관심 있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더 필요한 거는 좀 경증 시니어분들 그리고 중증 시니어분들을 위한 1, 2실 요양원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경증 시니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케어링 스테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초에 이제 그 1월이랑 3월에 이제 그 화성이랑 의정부 쪽에 오픈하게 되고요. 케어링 그 요양원 1, 2실 요양원은 케어링 빌리지라는 이름으로 평촌 쪽에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근데 여기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자기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조금 더 비싼 구조로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요양원 쪽에서는 그 KB 골든라이프가 제일 잘 하고 계시고요. 보험사들 이쪽에 되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는 도시명 1, 2시 요양원 위주로 좀 시장이 재편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기획하고 있었던 그런 구조들이고요. 이런 이름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아래층에는 요양 서비스, 그 위에는 이제 레지던스, 이제 주거 서비스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자리인데 이건 저희가 그냥 되게 장기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일본 시장을 보면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인구 구조를 보면은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 분들이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베이비 부모 세대 분들이 요양보호사를 넘어서 아프시게 되면은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너무나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지금 매년 30만 명 가까이 부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계속 들여오고 있는데 한국도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부도 이런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직접 운영하고, 그 뭐 베트남이랑 뭐 필리핀 이런 데에 일본으로 이미 요양보호사 보내고 있는 업체들이랑 이제 컨택해가지고 한국의 정책이 바뀌었을 때 이런 것들 들여오는 사업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분들을 위한 좀 일자리 플랫폼 같은 것도 같이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그 케어와 주거와 일자리 이 세 가지 통해서 좀 요양 인프라를 좀 강화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발표고, 제가 이제 요양 사업하면서 좀 빠르게 좀 그냥 느꼈던 것들 그냥 재미로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여기 또 계신 분들이 이제 시니어 시장 쪽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시니어 시장 커진다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 제가 느끼기에는 시니어로 돈 벌었던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영업이익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세라젬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시니어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제가 첫 번째로 효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이 사업을 한 5년 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쓰세요. 심지어 학원 같은 경우만 해도 내가 어디 학원이 더 좋다더라, 영어 학원이. 이러면은 계속 스터디 하시면서 옮겨 다니시거든요. 근데 제가 주간보호 센터를 처음에 오픈했을 때 가장 크게 놀랐던 거는 굉장히 허름한 주간보호 센터들이 시장에 많아서 저희가 진짜 압도적으로 시설을 줬거든요.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저는 열자마자 문전 통실을 할 줄 알았는데 뭐 생각보다 이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거는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다니고 계시는데 일단 자식들이 그렇게 계속 우리 부모님한테 더 좋은 주간보호 센터 찾지를 않으세요. 그냥 뭐 별 불만 없이 만족해서 다니시면은 그냥 서칭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어떤 지식 정보에 대한 탐닉이 되게 늦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요양 사업을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을 위한 뭐 프리미엄 뭐 이런 거 하면은 보호자 자식들이 효자니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 정말로 이 돈을 낼지.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그 장기 투자를, 그러니까 그 되게 부모님한테 얼마나 쓸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언제까지 쓸 수 있냐. 일회성은 써요. 제가 세라젬이 잘 된 이유는 저는 좀 그거라고 보는데, 일회성으로 돈이 딱 나가니까 끝나는데 계속 부모님한테 관심 가지면서 돈을 쓰는 자식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좀 바뀔 수도 있지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분들이 돈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분들 대상으로 뭔가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분들의 또 문제점은 아시겠지만 한국 자체가 이제 부동산에 되게 많이 몰빵돼 있는 국가다 보니까 자산들이 이거가 사실 자산은 많은데 가처분 소득이 엄청 높진 않으세요. 그 베이비 부모 세대분들도. 또 그 베이비 부모 세대분들은 그 윗세대의 자기 부모도 케어해야 되고, 사실 자기 자식 세대도 봐서는 자기보다 못 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본능적으로 좀 아끼려고 하세요. 또 집에 대한 그 애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영모기지를 해가지고 주택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또 생각보다 또 집을 포기 안 하시려고 해요.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생각보다 가처분 소득이 엄청 높지 않다. 좀 그래서 생각보다 돈이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라는 생각도 좀 저는 듭니다, 가끔은. 그러면 이제 그러면 시니어를 그럼 어떻게 정의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좀 느꼈을 때는 이 시니어라 워딩을 너무 많이 그냥 보편적으로 쓰는데, 제가 느끼기에 시니어 1000만 명이다 이렇게 와가지고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조만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실제로 기사도 이런 식으로 엄청 나와요. 근데 제가 연초에 읽었던 책이었는데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똑같이 저는 이 시니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니어가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시니어가 됐다고 해서 65세를 한국에서 시니어로 정의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65세가 됐다고 해서 뭐 갑자기 내가 이마트 다니다가 종로시장 가는 게 아니고 약간 CGV에서 다니다가 대한극장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갑자기 생활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파야만 생활이 크게 바뀌는 거지, 그 전까지는 시니어 65세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새로운 종족으로 탄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런 서비스가 갑자기 확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기존에 있었던 산업들이 좀 더 시니어에게 특화시켜서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시니어 시장이라고 해서 별도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65살 넘었다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고객 중에서 고령층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좀 섬세하게 좀 접근하는 게 중요할 뿐이지 오히려 그 요양처럼 아예 아파서 완전히 생활 패턴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시니어 시장이라는 건 저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MZ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MZ가 베이비 붐을 이해하는 게 더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또 학습도 많이 하는 세대다 보니까 MZ 분들이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어르신들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제 나이가 많아졌으니까 뭔가 생각이 되게 다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요양 사업을 하면서 좀 느낀 거는 그분들도 똑같이 뭐 배우고 싶고 쇼핑도 하고 싶고 이뻐 보이고 싶고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셔도 그 니즈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으세요. 주간 보호에서도 서로 연애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또 재밌는 게 그 주간보호 아침 차량 있잖아요. 근데 차량 이제 어떤 할아버지 태우는데 할아버지 이 차 안 타 이러는 거예요. 왜 안 타? 저 할망구랑 같이 안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유치원 그 차처럼 다른 차로 나는 가겠다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이게 그냥 특히 케이스가 아니라 되게 생각보다 꽤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요양 사업을 하면서 내가 늙으면 어떤 걸 좀 하고 싶을까를 좀 생각해봤을 때 저는 이제 그 나이가 먹으면은 전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는 세대여가지고 스타크래프트가 있는 주간 보면 갈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운동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주간 보에서 똑같이 일본에 그래서 뭐 라스베가스라고 해서 이게 빠칭코 같은 거를 주간 보호 센터에 넣어놓고 이제 빠칭코 하시다가 돈 떨어지시면 이제 운동하고 오시면 돈을 주세요.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일본에서 논란이 되는 센터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저는 되게 다양한 센터들이 생기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그 어르신들에 대한 요구를 좀 다양하게 만족시키는 형태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렇게 되어서 갈 것 같다 생각하다가 저희가 뭐 어떤 식으로 할까 저희가 주간보호센터 한 20개 넘게 오픈하면서 점점 좀 바뀌고 있는 게 옛날엔 식사 그리고 운동 이건 되게 공급자적이거든요. 할머니들도 운동 계속 하라고 싫어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막 옷도 생각보다 되게 이쁘게 입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분들께 좀 더 다른 서비스 해야겠다 생각한 게 그래서 저희가 좀 뷰티라는 컨셉으로 특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구점에 새로 오픈한 건데 이제 실제로 보시면은 실제 저 벽돌도 좀 웃긴 얘기지만 아난틱에서 쓰는 벽돌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조깅이라던가 피부 마사지 그리고 새치 염색 그리고 이제 뭐 네일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저희 주간보호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르신들이 단순히 그냥 약간 피동적인 어떤 형태에서 좀 더 좀 능동적인 형태로 좀 만족시키려고 나아가고 있고 반드시 이걸 했다고 해서 주간보호가 저희가 엄청 잘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좀 차별화된 요소에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차별화 자체에 대한 포인트가 차별화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어떤 걸 좀 더 욕망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포커싱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나이가 먹었다고 회사랑 노인처럼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 욕망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내가 늙었을 때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은지 라는 관점으로 좀 더 사업을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가장 크게 좀 배웠던 거예요. 어르신들이 저는 약간 퇴화를 막는다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간보호센터 저희가 대구 센터 오픈 해서 이제 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도시는 거예요. 주간보호센터에서. 그래서 근데 갑자기 그 지점장님께서 저분 원래 못 걸으셨다 했더니 제가 좀 오버하지 마시라고 못 걷는 분이 갑자기 우리 주간보호 왔다고 걷는 게 어딨냐 했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이 못 걸으시다 걸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집에서 계속 TV만 보시면 앉아 계시니까 이 근육이 퇴화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간보호에 나오는 그 행위도 굉장히 큰 챌린지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해서 운동을 하시고 식사도 영양이 좋아지시니까 계속 근력도 개선되시고 해서 실제로 정말로 저는 상향된다라는 거를 그때 느끼게 됐어요. 이게 어르신분들이 퇴화를 저는 단순히 막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방문요양과 주간보호 사업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제 그 케어링의 좀 큰 비전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리 저희가 주간보호센터 잘 운영한다고 해도 주간보호 빨리 들어가고 싶다 이런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한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를 늦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좀 헬스케어 쪽으로 좀 더 나아가려고 저희 장기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원저원 책을 읽다가 문득 그냥 든 생각이 이 책을 좀 보게 됐는데 이게 되게 많은 말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도 되게 욕망도 되게 비슷하고 결국은 다
니즈가 똑같은데 그 노인들, 어르신들이랑 프레임으로 맞춰서 좀 바라보면은 너무 공급자적으로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좀 이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좀 더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